상충곡 합시다. 제목의 뜻을 잘 보세요. 상, 춘, 곡입니다. 춘자가 들어가면 봄춘자죠. 그지? 봄이 나오면 봄에 꽃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춘곡이라는 뜻은 제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봄을 구경하고 즐기는 노래다. 봄을 구경하고 즐기는 노래니까 이 내용은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이 문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는 영군의 정을 나타낸다든지 나라를 근심하는 우국지성의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주제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주제가 바로 뭐냐면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도 결국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자연과 함께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작품 또한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는 단원이 바로 상충곡을 배우는 이유가 되는 단원입니다. 자, 먼저 상충곡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가사문학입니다. 가사문학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가사문학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가사문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사문학은 운문과 산문의 어떤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는 거지. 앞을 봐, 고개를 들고 봐. 운문이면 리듬과 문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 상춘곡 이거 12월 달에 했었어요, 선생님하고. 수업 했었던 거야. 끊어읽기 해봐. 어떻게 끊어읽을래?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고 뭐처럼 끊어읽을 수 있어요? 뭐처럼 끊어읽어? 어허이. 시조지, 시조. 시조처럼, 그래서 얘는 시조처럼 3, 4조 사음보의 율격, 시조와 율격이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시조와 율격이 동일하고, 근데 시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길이가 산문처럼 어떻습니까? 길게 쓰였죠. 그래서 운문의 요소와 산문의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가사문학이 됩니다. 알겠지? 가사문학은 그 경기체가라는 고려 말에 생겼던 어떤 신진사대불의 노래의 영향을 받아서 양반들의 문학으로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여성들도 쓰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가사문학이 바로 뭐냐면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작품이에요. 뒤로 갈수록 이제 일반 평민들도 이 가사문학을 쓰게 되고 개화가사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을 해봐, 얘들아. 글자 수도 맞춰야 되지, 길이도 길지, 쓰기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가사문학을 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없어요. 아예 없었다 보면 됩니다. 어쨌든 율격은 어떤 율격이 잘 나타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상춘곡은요, 정극이라는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요, 이 낙향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전북 정읍시입니다. 정읍으로 낙향에서 있을 때 지은 작품입니다. 은일가사라는 말을 써요. 숨어있는 선비, 그냥 숨어서 썼다, 자연석에 묻혀서 썼다 해서 어떤 상춘곡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문학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상춘곡이 나중에 송순의 매랑전과 우리 송강 정철 알죠? 성삼별곡으로 이어지는 강호가도의 시풍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상춘곡,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가사문학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고, 율격, 시조와 동일하다는 거,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춘곡 제목의 의미부터 먼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홍진의 무친분내 인해생에 어떠한 고. 홍진 세모치입니다.
자, 홍지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홍지는 속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속세, 인간 세상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방금 봤던 인간이라든지 삼공, 뭐 만승, 십장홍진, 장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전부 다 속세를 나타내는 말이야. 예전에 너희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홍진이 시험 문제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그 보기를 주어줘 놓고 보기에 밑줄 쳐서 밑줄 친 단어와 뭡니까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주시오 해서 홍진하고 자연을 나타내는 것 찾는 것들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객관식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홍진은 바로 뭐가 된다? 속세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것들도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이렇게 기억하기 힘들지만 이 인간이라든지 삼공만성 이거는 이제 만흥이라는 작품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장안은 일반적으로 원래는 당나라의 수도거든요. 장안은 보통 한양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속세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홍진에 묻힌 분내, 분들이여 사람들이여 이런 뜻이죠. 이내 생에 나의 생에 어떠한가, 어떠한 고지요, 어떠한가 의문형입니다. 옛사람, 니 옛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두음법칙을 적용하지만 이 당시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인들의 어떤 풍류와 비교해도 있잖아요. 자신의 풍류 생활에 손색이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서 얘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어떠한가 의문 형태로 끝내놨죠. 서리법이 사용되고 또 옛사람들의 풍류에 절대 그들의 어떤 생활과 손색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으라.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자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하니는 나만하니죠. 하건만은 하다 보세요. 자, 이 하다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뜻입니까?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하다가 오늘날에 뭐가 됩니까? 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하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하다는 많다. 그래서 우리 나라 말씀이 뒷국에다 보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놈이 하니라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으니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보세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많지만은 살림 동그라미 치세요. 살림은 매산자의 수플림자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홍진과 살림은 서로 대조 표시해야 됩니다. 자, 홍진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살림이 되는 겁니다. 얘는 자연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풍명월이라든지 명월 혹은 뭐 강호에 우리 관동별곡에 보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강호가 바로 자연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과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수강목을 네모칩니다. 수강목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1이라고 하세요. 자,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전개 방식을 살펴보면 공간의 이동입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공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수간모옥이 바로 첫 번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수간모옥이라는 것은 작은 초가집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작은 초가집. 자, 여기서 공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간물, 작은 초가집을 벽개수, 푸른 시냇물이에요. 푸른 시냇물 알패에 두고 앞에 두고
송죽, 소나무, 대나무가 되겠죠. 울창한데 울창한 곳에 풍월 주인 줄 것이에요. 풍월 주인 되었구나. 자, 풍월 주인은 뭘 뜻합니까? 풍월은 일반적으로 뭘 나타내겠습니까? 자연이겠죠. 그지? 바람과 다르니까 자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풍월의 주인. 그러면 자연의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뭡니까? 자연의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연을 즐기는 사람. 자, 그 다음 보세요. 풍월 주인이 되어 있어. 자, 여기까지가 서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연에 묻혀 살며 즐거움을 누린다 라는 서사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본사로 들어갑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그럼 뭡니까? 계절적 배경이 봄이 되겠습니다. 새봄이 돌아오니 도와 행화는, 자, 이 두 줄 한번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도와 행화는, 이거는 복숭아꽃, 살구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와 행화는 석양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푸른 버드나물과 향긋한 푸른 새우 중에, 새자는 가랑비죠. 가늘 새자예요. 가랑비 중에 푸르도다. 그래서 뭐뭐는 피어있고 푸르도다. 문장 구조가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표현의 방법 잘 알아야 됩니다.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꾸법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보세요. 칼로 말아낸가, 그러니까 칼로 재단했느냐,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 신공이 조화라는 것은 조물주입니다. 신공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솜씨가 물물마다 사물마다 헌사롭다, 신비롭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엊그제부터 여기까지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봄 경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칼로 재단했느냐, 붓으로 그려냈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와, 그림이다, 그림.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숲풀에 우는 새. 네모치기 바랍니다. 새. 새는 우는 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새는 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이런 표현법을 뭐라 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감정이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나? 숲풀에 우는 새는 보세요. 이 왜 새가 우는지 보세요. 춘기 봄의 흥치에 못내 겨워, 봄의 흥치에 겨워 소리마다 교태라다. 교태라는 것은 아양 부리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숲풀에 우는 새는 봄 흥치에 겨워서 소리마다 아양을 떤다. 무라일체이언이, 무라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라일체라는 것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라일체이언이 흥이야 다를 소냐? 그럼 뭐예요?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소냐 의문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가 지금 봄의 흥취에 젖어가지고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고 있는 그 새의 모습과 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나의 감정이 일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래서 운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내가 봄을 맞이한 그 감정을 새를 통해서 감정을 집어넣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감정이입이다 한다. 예를 들면 얘들아,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울고
라는 시구절이 있고요. 시행이 있고, 또 보면 울며, 시조에 보면 흘러가는 뭐 시냇물아, 뭐 내 마음을 어찌 아느냐, 울며 흘러간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전부 다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화자의 감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을, 같은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는 작품을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개념 잘 이해해 놓은,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물이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우리가 그걸 감정이입이랍니다.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감정이입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시비는 살인문입니다. 살인문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예전에는 있잖아요, 이 정자도 공간의 이동, 두 번째 공간의 이동이라고 많이 했는데 너희 교과서에서는 어떤 공간의 이동성이 좀 약하다고 해서 공간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문학에서는 이걸 두 번째 공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령하여, 소요음령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리저리 거닐면서 시를 읊조린다 이런 뜻입니다.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산속의 일이 적적한데, 조용하고 쓸쓸하다, 뭐 심심하다 이런 뜻이 적적한데, 한중진미 줄거세요. 한가로움 가운데 참된 맛이다. 한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한가로움 가운데 깃드는 즐거움 이런 뜻이 되겠죠. 한가로움 속에 즐거움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가로움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알니, 여기서 니은도 탈락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음법칙에서. 그럼 알 사람이 되겠죠. 알 사람 없이 호재로다는 것은 혼자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 사람 없이 혼자로다. 그래서 봄의 경치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봐 이웃들아.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답청이라는 것은 산책을 나타냅니다. 풀을 밟으면서 산책하는 것입니다.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는 목욕이랑 내일 하세. 아침에는 채산, 나물 캐고, 산에서 나물 캐고, 나조에는 요 단어 뜻 조심하세요. 밤낮 할 때 낮이 아니고 여기서는 저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뜻 조심하세요. 저녁에는 낚시하세. 갓깨어 니근이니까 이근이 되겠죠.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걸러놓고 술을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 자, 여기서는 결국 뭡니까? 술 마시는 모습이니까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꽃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는다는 것은 한 잔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꺾어서 내가 먹은 잔을 세어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풍류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화풍이 건드 불어 화창한 바람입니다. 화창한 바람이 건드 살짝 불어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자, 요 부분 줄거세요. 청향은 잔해지고 낙콩은 오세진다. 청향은 맑을 청자의 향기 향자입니다.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낙콩 떨어질 낙자의 붉을 홍자니까 꽃잎이 되겠죠. 떨어지는 꽃잎은 오세진다. 결국 이거는 적으세요. 무라일체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연과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라일체의 경지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준중이 술동이 비었거든 날 다려 에게. 오늘날에 에게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아뢰어라. 소동 아예, 소동이 아이는 같은 거죠. 아이 들어 술집에 주가에 술을 물어 술을 받아오라 하여. 얼우는 어른입니다. 어른은 막대 잡고
아이는 수를 메고 미음 완보하여. 미음 완보는 앞에서 보면 소요음령이란 단어와 비슷합니다. 미음 완보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거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 네모칩니다. 자, 선생님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시킨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두 번째 네모치고 동그라미 이해하세요. 바로 이 시냇가가 두 번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조건여고 같은 경우에는 네모 칸 비워놓고 있잖아. 들어갈 말 쓰는 거 주관식 문제로 많이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 송민곡이 시험 문제 출제됐었는데 그 나골이라든지 구준비 이런 거 비워놓고 들어갈 말을 쓰시오, 현대어로 쓰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칸 비워놓고 쓰는 거 중요한 단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관식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시냇가에 혼자 앉아. 맑을 명자에 모래 사자예요. 맑은 모래. 조한 줄거라. 조한도 단어 뜻 알아두세요. 이거는 족은 아닙니다. 깨끗한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야지 이게 오늘날의 국외음화 현상을 적용해서 오늘날의 좋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좋다는 깨끗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맑고도 맑은 물에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자, 두 줄 묶어보세요. 청유 맑게 흐르는 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이 떠 시옷 티귿으로 되어 있죠. 합용병설하는데 뒤에 걸로 된 소리로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떠오는 것은 복숭아꽃이로다. 무릉은 어딜 나타내는 겁니까? 무릉도원을 나타내는 거죠.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라는 단어는 들입니다. 저들이 긴 곳이고 거기 그곳인가 적으세요. 그럼 결국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상세계를 나타내는 게 무릉도원입니다. 관습적으로 어떤 무릉도원이 이상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복숭아꽃이 나오면 무조건 무릉도원을 연상하니까 아름답다라는 개념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무릉이 가깝구나. 저들이 거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간은 소나무 사이 새로 가늘 새자의 길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두견화는 진달래입니다.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부여잡고 봉두 네모칩니다. 세 번째 공간의 이동은 바로 봉두가 되는 것입니다. 봉두는 산꼭대기가 있죠. 산꼭대기 봉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촌촌 만나기 수많은 마을들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수많은 집들이 곳곳에 버려있네. 연하일리는 줄곳에 연하일리는 원래는 연하일휘라는 뜻은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인데 여기서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경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치예요. 아름다운 자연경치는 금수를 재폈는 듯이 사용되어 있죠.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금수라는 것은 금자가 비단금자예요. 그러면 수놓을 숫자입니다. 그러면 수놓을 우리 자수란 말 쓰지? 그지? 자기가 수놓는 걸 자수라잖아. 금수라는 것은 수놓은 비단이라는 뜻이 되겠죠?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 연하일리의 자연이 비단처럼 수놓은 비단처럼 펼쳐놓은 듯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기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직유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사 봄빛도 넘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가 되고요. 이제 결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결사 부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명 세모 치세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북이 세모 치세요.
이 공명과 부기는 적어라. 속세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세. 공명도 날 띄우고라는 말은 꺼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릴 순 없죠. 내가 그러면 공명과 부기를 꺼린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라. 이런 거는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객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객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심보다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다음 청풍명월 동그라미 치세요. 청풍명월은 자연입니다.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라는 거죠. 여기서는 자 사람처럼 사용하고 있죠. 자연을 벗이라 했으니까 의인법이 사용됐고요. 이 소동파의 적벽분한 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자연 외에 어떤 벗도 없다 이런 말이죠. 단표누황에 단표누황 동그라미 치세요. 단표누황은 어떤 청빈한 삶을 나타내는 게 단표누황입니다. 이 단표라는 것은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 물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과 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청빈한 삶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단표누황이 허튼 해음 세모 치세요. 헛된 해음은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두 개에서 찾아보세요. 허튼 해음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공명과 부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표누황의 헛된 생각을 아니하리. 아모타 네모 치세요. 아모타 중요합니다. 우리 시조가 마지막 율격이 3, 5, 4, 3인데 이 3을 반드시 지켜야 우리는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3음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격 가사다. 격식을 맞췄다 해서 정격 가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조 종장의 형식과 같다. 아무튼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한평생 사는 것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적으세요. 만족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한평생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뜻에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어떤 공명과 부기는 세속적 가치를 뜻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고,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기 헛된 해음이라는 단어예요. 헛된 해음이라는 구입니다. 알겠습니까?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풍명월이라는 단표누황은 자연과 함께 사는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안빈낙도예요. 그래서 백년 행락을 누리겠다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또 공간도 보면 초가집에서 시냇가 들판 봉우리로 이어지고 있죠. 점점 좁고 낮은 곳에서 넓고 높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속의 세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봄날의 경치에 흥이 더해가지고 자연과 물화일체, 안빈낙도, 안분지족 어떤 이런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